위 좀 잘라냈다고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아니지? 이게 지금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인가요? 오늘로 위암수술 사흘째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는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일하러 나갔는데 너는 언제 회사 복귀하냐? 저는 아직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요새는 워낙 회복도 빠르다고 하더라. 일을 해야 몸이 또 빨리 회복하지.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큰일 겪은 만큼 너도 이제 여자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냐? 뭐요? 도리요? 여자의 도리가 어쩌고 저째요? 며느리가 무슨 씨바지라도 된답니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못 배운 집구석 소리는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는데 이제는 도리까지 들먹이시네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겨우겨우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꺼지시라고요.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며느리가 뭔 죄인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부려먹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서 병실까지 찾아와 임신 타령을 해요.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과일이 굴러다녔고 그날 제 결혼도 같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병원 침대에 누운 며느리가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만한 일이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기막힌 사연을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과연 저주받은 집안의 며느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 초인종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계셨습니다. 큰 집에서 집수리 한다더라. 나 이제 여기서 좀 살란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갑자기요? 연락도 없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짐을 끌고 성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내가 갈 데가 너희 집 밖에 더 있어?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며 황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이건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야지 않아? 제가 남편 팔을 붙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를 계속 밖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 남편은 제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집안을 둘러보시며 방을 고르셨지요. 안방이 제일 크네? 여기가 좋겠다. 우리 부부가 신혼 때부터 써오던 방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차지가 되어버렸지요. 돌이 굴러온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느닷없이 바위덩어리라도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했던 적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저는 오죽했겠어요. 저는 이 집의 둘째 며느리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이 되었고 결혼한 지는 6년째 되어가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지금은 사무직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이 뭐 대단할 것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도 자랑거리인가 봅니다. 남편 위로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쪽은 좀 대단하시긴 합니다.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게다가 형님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 출신의 약사시랍니다. 그러니까 큰 집은 의사의 약사조합인 것이지요. 우리 집은 꼴랑 말단 공무원의 고졸조합이고요.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실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하도 학벌 타령만 해대서 시어머님께 잠박사님이라고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교육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정작 본인은 중학교 졸업이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박사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잔소리 박사, 잠박사인 것이지요. 이미 시집장가 다가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학벌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기죽이는 건 무슨 속셈인 걸까요?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응, 큰며느리, 약사야, 약사. 목소리가 한껏 자랑스럽게 커졌습니다. 집안도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거든. 우리 아들에 비하면 조금 처지긴 한데 그래도 애가 빠듯빠듯하니 애도 잘 키우고 약국도 잘 돌아가니 다행이긴 하지. 그러시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 목소리 톤이 확 낮아집니다.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그냥 회사 다녀. 머리라도 잘 굴러갔으면 저러고 살지는 않을 텐데 가끔 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작은 며느리께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사실 저도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고졸이 어때서요?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 있게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똑같이 말했었지요. 학력이니 뭐니 다 필요 없다고요. 그저 예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6년을 이 집안에서 살아보니 고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저 낙인일 뿐이었지요. 학벌이라는 족쇄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여러분도 가방끈 때문에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합가 후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잔소리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는 일들이 많아졌지요. 우리 잠 박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서 밥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전날 밤 야근하고 겨우 3시간 눈 붙인 참이었거든요.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너 내가 왜 이렇게 굼뜨고 게으르냐? 여자가 돼가지고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할 것이. 된장국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멸치볶음하고 시금치 무치고 고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엔 맺히는 것은 땀이고 손등을 튀기는 것이 기름이라 차라리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천국일 것 같더군요. 그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잠 박사님께서 밥상을 내려다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십니다. 이걸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냐? 걔도 이것보단 잘 차려 먹겠다. 개밥이랍니다. 개밥요.
저는 새벽부터 허리 한번 못 펴고 정성 들여 개밥을 만든 꼴이네요. 큰애는 그래도 사람 먹게는 만들어놨다. 넌 도대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저도 참 배알도 없는 인간이 돼버렸는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잠박사께서 이번엔 국 한술 뜨시더니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네 입에는 이딴 게 잘도 넘어가더냐? 내 아들한테 이따위 쓰레기를 계속 먹여왔던 거야? 네, 개밥에 이어 똥국도 곧장 음식물 쓰레기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어깨만 으쓱하더니 한마디 뱉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낫구만 그러시네. 저런 걸 제가 서방님이라고 받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 새벽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국이 싱겁다느니 간이 엉망이라느니 어떤 날은 밥이 설익었다면서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그렇게 바쁜 큰애만도 못하냐? 머리가 딸리면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여자가 돼가지고서는. 한 번은 회식이 있어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한 잔도 안 쉬고 서둘러 집에 오니 밤 10시가 다 되었더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회식? 꼴랑 고졸 따위가 다니는 회사에 무슨 회식이 그렇게 많냐? 큰애는 약국 운영하면서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또 큰 며느리 얘기입니다. 정말로 귀에 인이 박혀버린 지경입니다. 여자가 돼가지고서는 밤늦게까지 어딜 싸돌아다닌 거야?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든? 친정 엄마 얘기가 나오는 순간 하마터면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못 배운 집구석 티가 확 나네. 저렇게 바깥으로 만나더니 애가 들어서겠냐?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신 밤이 이렇게 쓰디쓴 줄 몰랐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면 회식도 못 간답니까? 고작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가정교육이 덜 된 거랍니까? 게다가 친정엄마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들먹이는 게 제정신인가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짓뭉개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면서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하루는 자기 속옷을 빨라고 하더군요. 속옷 세탁을 며느리한테 시키는 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그 정도는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랬더니 별의별 쌍욕이 다 튀어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방끈은 짧아서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정성 들여 개밥이나 차리고 애도 못 낳는 무쓸모. 그게 바로 저라는 사람인 것이죠.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제가 덜 떨어진 건지, 이 집구석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지요. 평범한 수요일 오후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은 고객님 되십니까? 대한은행 여신관리팀에서 주택담보대출 건으로 연락이 온 것이지요. 기존에 받은 대출인가 싶기도 했지만 꼬박꼬박 이자를 납입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추가 대출한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락드렸어요. 현재 3개월째 연체 중이시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추가 대출이요? 그것도 1억 2천만 원이나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기존 대출 9천, 추가 대출 1억 2천, 합산 2억 1천만 원. 이런 황당무계한 짓거리를 할 사람은 세상 오로지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잘나신 우리 잠 박사님이신 것이지요. 통장이고 인감이고 위임장까지 써가면서 그 돈을 해먹은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곧장 잠 박사를 쫓아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능청스런 표정을 지으며 잠 박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제 명의로 1억 2천 대출이 실행됐다던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아, 그거! 잠깐 쓸 일이 있어서 좀 썼다. 잠깐이요? 1억 2천을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냐. 필요한 사람이 조금 끌어다 쓰는 거지.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십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제 동의도 없이 제 인감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동해,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큰애는 몇 천씩 선뜻 빌려주던데 쥐뿔도 없는 고졸 주제에 보증 하나를 못 써줘? 그놈의 고졸이니 큰 며느리니 하는 소리가 안 나올 리가 없지요. 이건 보증이 아니라 제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무단, 지금 시어머니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저 못 배워 처먹은 것이 자기를 도둑놈 취급을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를 차갑게 노려보더군요. 최대한 화를 억눌러 가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나신 너희 어머니께서 멍청한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서 1억 2천이나 되는 돈을 몰래 대출한 것, 가마저도 석 달째 연체 중인 것, 저보다도 덜 떨어진 원숭이 놈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한마디를 툭 내뱉더군요. 엄마가 갚는다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동의도 없이 인감이랑 훔쳐한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가족이 괜히 가족이냐?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굴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매일 새벽 개밥 소리나 듣는 상을 차리고 밤마다 냄새나는 속옷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까지 떠안으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식구였다가 이제는 비까지 갚아줘야 하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는 말이 참말로 우습습니다. 1년 안에 전액 상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작정 소송이니 이혼이니 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깐요. 그 후로도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살림을 시작하고 늦은 저녁까지 직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솔직히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부터인지 소화도 안 되고 가끔씩은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큰애네 가서 내 짐 좀 찾아와라. 어머니, 직접 연락하시면 제가 따로 안 가도. 큰애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머리 좀 써라, 머리. 저는 속으로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졸 며느리는 이럴 때나 쓰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옷까지 몇 벌이랑 입으라고. 암튼 알아서 좀 챙겨와. 형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랜만에 보는 형님은 예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움푹 꺼지고 피부가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얇고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로 거무스름한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형님, 많이 마르셨네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대꾸 없이 돌아온 건 그저 씁쓸한 미소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가늘고 핏기가 없는 손으로 커피를 내오셨지요.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안 괜찮지. 솔직히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나 이혼해. 지금 조정 중이야. 형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 숨기고 계시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겠지.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날까봐 벌벌 떨고 있을 거야. 의사 아들의 흠 생길까봐 이혼의 이자도 못 꺼내는 걸 테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허구한 날 자랑하던 약사 며느리와 금슬 좋은 첫째네는 모두 허울뿐인 신기루였던 게지요. 형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버텨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참 멍청한 짓이었더라.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더니 눈을 잠깐 감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의사사위 삼는다고 좋아는 하셨지. 그런데 지금 이 꼴을 봐. 버는 돈은 족족시댁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병원 개원이니 시어머니 용돈이니 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게 돈을 뜯어갔다고요. 심지어 친정에 손을 빌려서까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치가 떨리는 게 뭔지 알아? 돈 그까짓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가짜는 시집살이 하다 보니 결국 내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 형님이 가발 쪽으로 손을 천천히 가져가셨습니다. 나 유방암 3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항암 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형님이 가발을 한번 어루만지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담담하셨습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너무 많이 참아서 이제는 아프다는 말조차 덤덤하게 하시는 분 말입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말 안 해도 알아. 형님의 눈빛이 유리알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나처럼은 되지 마.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말라고. 이 집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누구든지 병들고 말 거야. 그 말이 귓속 깊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라. 형님네서 짐을 챙겨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마치 머지않은 미래를 직접 보고 온 것만 같아 착잡하기가 그지없었지요. 그러다 문득 최근 몇 달간 제 몸 상태가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 것도,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프던 것도,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루던 밤들도,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그렇게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곧장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은 씨, 위암 초기입니다. 숨이 탁 막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다행히 일찍 발견하셨어요. 수술하시면 충분히 완치도 가능할 겁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암이랍니다. 제가 위암이라고요. 6년을 그 집에서 버텨온 값어치가 고스란히 몸속에 쌓여 암덩어리가 된 겁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형님의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은 며느리를 병들게 해. 나처럼 되지 마. 그날 저녁 밥상 앞에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위암이래. 남편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위암이래요!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내가 위암이라는 말을 들은 남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기 엄마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좋다고 지금까지 살붙이고 살아온 제 인생이 불쌍해지더군요. 어쩌면 저는 그날 인간의 끝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 큰애도 암이고 너까지 따라서 암이야? 혀를 끌끌 차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렇게들 약해 빠진 거냐? 여자가 돼가지고서는 몸 관리를 잘해야지.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따라할 게 없어서. 끄떡하면 아프다고 드러눕고 난리냐? 그 말 한마디가 송곳처럼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때꾸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뒤늦게서야 제 손을 잡아주고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형님처럼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한 달 뒤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괜스레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를 보고 있자니 저도 저 나뭇잎처럼 살아왔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면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수술은 별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예후가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고 과일 바구니를 든 잠 박사께서 들어오셨지요. 아이고, 몸은 좀 괜찮니?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툭 내려놓으시더니 의자에 앉으셨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누구는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일하러 나갔는데 너는 언제 회사 복귀하냐? 위암 수술 사흘째인데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회복도 빠르다고 하더라. 일을 해야 몸이 또 빨리 회복하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위 좀 잘라냈다고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아니지? 큰일 겪은 만큼 너도 이제 여자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냐? 뭐요? 도리요? 여자의 도리가 어쩌고 저째요? 못 배운 집구석 소리는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는데 이제는 도리까지 들먹이시네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잠 박사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셨지요. 뭐,
지금 뭐라는 거야? 가세요. 침대에 몸을 일으켜 똑바로 앉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꺼지시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뭔 죄인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부려먹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서 병실까지 찾아와서 복귀 타령에 임신 타령을 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무식하고 못 배운 티를 그렇게까지 내야겠어요? 그래요. 저도 이판사판입니다. 있는 대로 퍼부어 버렸지요. 그러고서는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가서 실컷 쳐드세요.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잠박사의 눈동자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짓은 당신 밑에서 비위나 낮추며 살던 게 미친 짓이고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편이 황급히 달려들어 잠박사를 부축했습니다. 제게 비난하는 듯한 눈짓을 보내더니 지 엄마를 끌고 나갑니다. 저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위암 덩어리가 진짜로 떨어져 나간 것만 같았으니깐요. 퇴원하자마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문을 여시더니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 온기에 참아왔던 것들이 툭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품에서 한참 동안을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지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마음껏 울어본 그 순간 말입니다. 친정에서 몸을 추스르는 동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냐, 엄마가 힘들다,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인감도용, 불법 대출, 충분히 유책 사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유도해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지요.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 돈 없다면서 배짱을 튕기더군요. 돈이 없으면 진명이라도 넘기라고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네 엄마 감옥에 보낼 거라고요. 사실 계산은 이미 다 해왔었습니다. 집값 3억에서 대출 빼고 둘이 재산 분할해봤자 5천만 원도 안 남습니다. 위자료니 합의금이니 할 것 없이 집만 받아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진명이가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대출 2억 1천만 원이 딸려 있지만 그래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세를 놓고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지요. 형님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됐습니다. 괜찮은 부동산 투자처를 알려줘서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집값이 폭등해서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이 넘었더군요. 대출 2억 천 갚고 나면 제 손에 무려 7억 9천만 원이 쥐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지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졸이라고 못 배운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그 집이 저를 이렇게 먹여 살리게 된 것이지요. 집을 처분하자 얼마 못 가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 팔았냐며 반은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말 같자는 소리에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전해 듣기로 잠 박사께서 위중하시답니다. 췌장암 말기시라네요. 며느리들에게는 약해 빠져서 암이나 걸리냐고 비꼬던 양반이 그 우습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야 말았네요. 솔직히 기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이미 겪어보았었기에 통쾌해할 수만은 없었지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요. 인생 참 우습지요? 6년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고졸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았습니다. 개밥 취급만 받던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속옷도 빨았습니다. 엉뚱한 빚을 뒤집어 쓰고 몹쓸 암까지 걸렸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목을 조여왔던 건 학벌이라는 가방끈이 아니라 저를 통제하려고 묶어두었던 시댁 식구들의 목줄이었다는 것을요. 나처럼 되지 마. 약사인 형님이 해준 말입니다. 저보다 학벌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분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학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도구 취급을 한 시어머니의 횡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무작정 참고만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라서, 자식이라서, 그저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감히 한마디 드리자면요. 그저 견뎌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꼭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저처럼, 형님처럼 암덩어리가 들러붙기 전에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형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고 회사를 다니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훨씬 더 외로웠지요. 지금은 온전히 제 것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즐겁답니다. 물론 운 좋게 8억이라는 돈이 생긴 것도 있지만요. 잠 박사, 아니 전 시어머니께서는 췌장암 말기라고 하십니다. 통쾌하냐고요?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그분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며느리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혼자 쓸쓸하게 가시겠죠. 어쩌면 인과응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세상에 흔하디 흔한 슬픈 일인 걸지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세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느라 병들지 마시고요. 당신을 위해 선택하세요. 늦었다고 생각 말고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선택의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강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